을지로 배신과 힘, 이찌르기의 새벽은 운명에 언제나 관한 기름 이야기. 냄새와 쇠 냄새로 시작되었다. 낡은 공업지구의 좁은 골목 사이로 수십 년 된 기계들이 밤새 식지 않은 열기를 토해냈다. 강유신, 아니 지금은 그저 하준이라 불리는 사내는 자신의 이름도 과거도 잊은 채 이 잿빛 도시의 일부로 7년을 살았다. 그는 육중한 H빔 강철을 어깨에 메고 위태로운 비계 위를 걸었다. 그의 몸은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전투들로 다져진 완벽한 흉기였지만 지금은 그저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한 고된 노동의 도구일 뿐이었다. 그의 등과 팔뚝에는 그을린 상처와 오래된 흉터들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다. 7년 전 그는 비무장지대 DMZ 근처의 강가에서 거의 시체가 된 채 발견되었다. 신분증도 기억도 없었다. 그를 구해준 것은 을지로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던 백 사장이었다. 백 사장은 그에게 하준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고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주었다. 작업 종료 휘슬이 울렸다. 하준은 땀으로 젖은 작업복을 털며 일당을 받아들었다. 그는 공사장의 유령이었다. 말수가 적고 힘이 장사였으며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늘 그렇듯 백가 한정식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을지로의 차가운 금속 냄새 속 유일하게 따뜻한 짙은 사골 육수 냄새가 풍겨 나오는 곳, 그의 안식처였다. 하준 오빠 고생 많으셨어요. 백수야. 백 사장의 외동딸. 그녀가 따뜻한 수건과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며 웃었다. 그녀는 이 척박한 동네에서 유일하게 하준을 편견 없이 대하는 사람이었다. 아버지, 또 그것만 보고 계세요. 세아가 한숨을 쉬며 카운터로 향했다. 백 사장은 압류 통지서와 개발고시 서류 더미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이 조민혁이라는 놈 아주 악질이야. 옆가게 김 사장도 결국 두 손 들었어. 이제 이 블록 전체에서 우리 가게만 남았구나. 그때였다. 이 작은 식당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완벽하게 광을 낸 검은색 제네시스 기구십 세단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가게 입구를 막아섰다.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 조민혁이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변호사인지 용역 깡패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검은 양복 두 명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그는 이 구역의 재개발을 밀어붙이는 거대 정치 가문의 아들이자 남양 신디케이트의 서울 자금책이었다. 백 사장님. 조민혁이 비웃으며 허락도 없이 빈자리에 앉았다. 아직도 버티고 계셨습니까? 이 구역 전체가 이미 서명했습니다. 사장님 하나 때문에 지금 을지로 에이펙스 타워 완공 일자가 늦어지고 있어요. 이 폐가 같은 가게 하나가 뭐라고? 백 사장이 일어섰다. 여긴 내 집이요. 내 평생이 담긴 곳이야. 팔지 않겠소. 집이 조민혁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젓가락 하나를 집어들어 금이 간 벽을 툭툭 쳤다. 이건 땔감이죠, 땔감. 제가 아주 관대한 보상안을 제시했을 텐데요. 받아들이시죠? 요즘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아주 잦더군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당장 내 아버지 가게에서 나가. 백세아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당신 같은 깡패들한테 겁먹을 줄 알아. 조민혁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도전을 용납하지 못했다. 깡패, 아가씨 나는 사업가입니다. 그는 일어나 세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쩌면 아가씨를 대신 설득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강남에 내놓으면 꽤 비싼 값을 받을 것 같은데. 그가 손을 뻗어 세아의 손목을 잡으려 했다. 내 딸에게 손대지 마. 백 사장이 그를 향해 몸을 날렸다. 아버님, 백 사장이 차에 닿기도 전에 검은 양복 중 하나가 그를 거칠게 밀쳐냈다. 노인의 몸이 테이블 위로 처참하게 나가떨어졌다. 그릇들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아버지, 세아가 비명을 질렀다. 주방 입구에서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보던 하준. 텅 비어있던 그의 눈동자. 자신을 구해준 유일한 은인 백 사장이 쓰러지는 모습.
그리고 세아의 절박한 비명. 그것이 방아쇠였다. 하준의 세상이 멈췄다. 끓고 있던 육수 소태 소리도 빗소리도 사라졌다. 모든 색이 빠져나갔다. 백 사장을 밀쳤던 남자가 이제 세아를 향해 돌아섰다. 하준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몸이, 기억이 먼저 반응했다. 섬광, 불길, 검은 제복, 배신자의 웃는 얼굴, 서지원의 칼날. 남자는 그저 덩치 큰 배달부가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하준은 10m의 거리를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주파했다. 그것은 주먹이 아니었다. 정확하게 계산된 손바닥 가격이었다. 남자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다. 폐에서 모든 공기가 터져 나왔다. 남자가 숨을 헉하고 들이마시며 무너지는 순간 하준의 팔꿈치가 이미 그의 귀 및 미주 신경절을 가격했다. 남자는 바닥에 차에 닿기도 전에 의식을 잃었다. 뭐야 이 새끼. 두 번째 남자가 당황하며 품 안 권총으로 손을 넣었다. 하준은 이미 뜨거운 국물이 담긴 뚝배기 받침 무쇠을 집어들었다. 그는 남자의 손목 관절을 아래에서 위로 쳐올려 꺾어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돌아서며 남자의 목을 가격했다.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 모든 것이 단 3초 만에 일어났다. 화려하지 않았다. 소리도 없었다. 오직 치명적인 효율성만이 존재했다. 조민혁은 자신의 앞에 펼쳐진 이 지옥도를, 두 명의 정의 용역이 배달부에게 도살당한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하준이 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누구야 너? 너 대체 누구야? 조민혁은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 걸려 넘어졌다. 그는 괴물을 본 것처럼 네 발로 기어 식당을 빠져나가 차를 타고 도망쳤다. 위협은 사라졌다. 방아쇠가 풀렸다. 아드레날린이 사라졌다. 그리고 지옥 같은 고통이 밀려왔다. 오빠. 세아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하준의 손에서 구부러진 무쇠 받침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시야가 하얀 노이즈로 폭발했다. 누군가 송곳으로 그의 두개골을 뚫는 듯한 살인적인 편두통이 시작되었다. 섬광, 눈보라, 깨지는 와인잔,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 서지원, 독, 불길, 그리고 알 수 없는 단어. 태왕.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그의 코에서 뜨거운 피가 쏟아져 내렸다. 하준은 그대로 식당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식을 잃었고 세아와 백 사장은 이 모든 참극의 현장 한가운데서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것이 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망연자실해 있었다. 하준은 자신의 옥탑방에서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입안에서는 피맛이 났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스쳤다. 조민혁의 오만한 얼굴 쓰러지던 백 사장 그리고 세아의 비명. 그 후는 공백이 아니었다. 그의 몸이 제멋대로 움직였던 그 낯설고 끔찍한 감각.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인 노동자의 손. 하지만 어젯밤 이 손은 뼈를 부러뜨리는 감각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기억해냈다. 그는 자신이 두려워졌다. 일어나셨어요, 오빠. 백세아가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죽그릇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따뜻한 연민 속에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가 몸을 일으키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준은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 단순했던 신뢰에 금이 갔다. 어제 그놈들은 도망쳤어요. 세아가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경찰에는 그냥 행패부리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도망갔다고 하셨어요. 오빠를 보호하려고요. 씨양. 하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어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녀가 너무 빨리 대답했다. 오빠는 우리를 구해준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녀가 본 것이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주는 홀로 남았다. 그는 이제 끔찍한 두통뿐만 아니라 의미를 알 수 없는 이름의 환청에도 시달렸다. 서지원. 그는 그 이름이 누군지 몰랐다. 하지만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독약처럼 차가워지고 배신감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시각 서울 지하 깊숙한 곳.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벙커. 북천 베이티아노의 중앙사령부. 한분석 요원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팀장님, 이거 보셔야겠습니다. 그가 모니터에 띄운 것은 을지로 식당에서 벌어진 소동에 대한 경찰 보고서와 멀리서 희미하게 찍힌 CCTV 영상이었다. 을지로 에이펙스 캐피털 산하 용역 3명, 신원불명의 방어자 1명. 교전시간 3초, 용역 3명 전원 무력화. 사용된 기술 시그니처 볼가 7, 볼가 7. 보고를 받은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북천의 최정예 사신 시셴 중 2명 전략가인 청룡과 현장 요원인 주작이었다. 주작이 영상을 확대했다. 너무 흐릿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움직임, 명치를 가격하고 팔꿈치로 미주신경을 끊는 그 정확한 연계 동작, 이건 주작이 속삭였다. 이 세상에서 볼가치를 프로토콜을 이렇게 깔끔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태왕. 청룡이 그 이름을 내뱉었다. 하지만 태왕께서는 7년 전 평양에서 작전 중 사망하셨다. 정말 그럴까요? 주작이 반문했다. 서지원. 당시 유일한 생존자였던 그녀의 보고가 전부였습니다. 시신은 수습되지 못했고요. 청룡은 결심했다. 주작, 현장으로 잠입해 비밀리에 무슨 수를 써서든 그의 얼굴을 확인해 만약 정말 그분이라면 북천의 전설, 죽은 줄 알았던 그들의 왕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7년 만에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남양 신디케이트 서울 지부의 펜트하우스. 여제 서지원이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7년 전 강유신을 배신하고 그의 죽음을 발판 삼아 남양의 최고위 간부가 되었다. 그녀의 앞에는 조민혁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아직도 공포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유령, 그놈은 유령이었습니다, 여제님. 그가 떨며 보고했다. 그냥 배달부인 줄 알았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제 부하들을 막대기처럼 부러뜨렸습니다. 서지원의 와인 잔을 든 손이 멈췄다. 싸움을 자세히 설명해봐. 조민혁이 자신이 본 것을 묘사했다. 그가 팔꿈치로 신경을 가격했다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와장창 서지원은 와인잔을 벽난로에 던져 박살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몰가 쉐듬. 그녀가 그에게 가르쳤고 그가 그녀를 뛰어넘어 완성시켰던 바로 그 기술. 불가능해. 그녀가 뱀처럼 속삭였다. 그는 죽었어. 내가 직접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을 봤어. 하지만 만약 그 지독한 신경독이 그를 죽이지 못하고 단지 그의 뇌를 부서뜨리기만 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가 지금 서울에 있다면 그녀는 그가 아직 기억을 되찾지 못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을지로에서의 섬광은 독의 효과가 풀리기 시작했거나 그의 몸이 적응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알파팀, 을지로 샘가로 전원 투입. 조민혁을 공격했던 유령을 찾아 신원 확인 후 만약 그놈이 맞다면 영원히 삭제해. 강유신이 돌아오는 것. 그것은 그녀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그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제3의 세력. 국가정보원 NIS 산하 해외정보 분석실 윤채린 팀장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북천의 태왕 강유신과 약혼한 사이였다.
7년 전 북천이 그에게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내렸을 때 그녀는 유일하게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녀는 지난 7년간 자신의 모든 권한을 이용해 그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그녀의 시스템이 경보를 울렸다. 팀장님 이상합니다. 분석 요원이 보고했다. 북천의 내부 암호망이 7년 만에 최고 등급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목적지는 을지로 3가입니다. 동시에 남양 신디케이트의 알파급 암살팀도 동일한 구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수렴이었다. 을지로에 대체 뭐가 있는 거지? 그녀는 시스템을 돌려 해당 구역의 모든 경찰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백가 한정식 폭력 사건 보고서, 신원 미상의 방어자. 그녀는 경찰 기록에 첨부된 하준의 건설 현장, 고용 파일에 있던 흐릿한 증명사진을 확대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삶에 지친 남자의 얼굴. 하지만 그 눈,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 공허하면서도 그 안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담고 있던 그 눈. 윤채린의 호흡이 멈췄다. 유신 씨. 그녀가 속삭였다. 찾았어. 다음 날 을지로. 하준은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다시 공사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일해야 했다. 그는 백 사장님 가족에게 빚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의 감각이 과거의 훈련이 무의식적으로 경고를 울렸다. 동네의 소음이 너무 날카롭게 들렸다. 그는 길 건너편에서 관광객인 척하며 자신을 향해 망원 렌즈를 겨누고 있는 여자 주장을 보았다. 그는 식당 골목 어귀에 주차된 검은색 밴 남양의 알파팀. 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맞은편 카페 창가에 앉아 검은 뱅화 관광객 여자를 동시에 감시하고 있는 야구 모자를 쓴 또 다른 여자 윤채린을 발견했다.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낡은 동네 을지로는 이제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세계의 거대한 세력이 격돌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기억을 잃은 유령 하준은 그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을지로는 숨겨진 전쟁터가 되었다. 강하준은 자신이 먹잇감이 되었음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가 강철을 나를 때마다, 골목 모퉁이를 돌 때마다 따가운 시선들이 그의 등 뒤에 박혔다. 그는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었다. 하나는 길 건너편에서 관광객인 척하며 카메라 렌즈를 자신에게 고정시킨 여자였다. 북천의 주작. 그녀의 시선에는 사리가 없었다. 그것은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의 절박함에 가까운 호기심이었다. 다른 하나는 2블록 떨어진 곳에 상주하는 검은색 밴이었다. 남양 신디케이트의 알파팀. 그들의 시선은 무감정했고 기계적이었다. 그들은 사냥감이 함정에서 벗어나는지만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카페 창가에 앉아 학생인 척 책을 읽고 있던 여자 윤채린. 그녀의 시선은 하준과 그리고 동시에 검은색 밴과 관광객 여자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포식자들을 사냥하는 또 다른 포식자였다. 하준은 자신이 이 모든 관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유를 몰랐다. 그는 그저 평범한 노동자였다. 그의 머릿속을 괴롭히는 것은 이제 서지원이라는 이름의 망령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몸에 대한 공포뿐이었다. 그의 유일한 피난처는 백세야의 따뜻한 국밥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적들은 그 마지막 피난처를 가만둘 생각이 없었다. 조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살난 거울을 보고 있었다. 서지원 여제에게서 온 연락은 경멸 그 자체였다. 기억상실증. 환자 하나 처리 못해서 내 알파팀까지 움직이게 해 내 무능함을 증명했으니 이제 쓸모를 증명해. 그 땅 당장 정리해. 조민혁은 굴욕감에 몸을 떨었다. 그는 그 유령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폭력으로 안 된다면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 써왔던 방식, 즉 권력이라는 더러운 폭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전화 한 통을 걸었다. 상대는 조민혁의 아버지가 꽂아준 시청식품위 생안전과의
부패한 고위 공무원이었다. 과장님 접니다. 을지로 3개. 아주 심각한 공중보건 위험 요소가 발견되었습니다. 백가 한정식이라고, 예, 긴급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팀과 합동으로요. 네, 크게 터뜨려 주십시오. 점심시간. 백가 한정식은 인근 공장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백 사장 부부와 세아가 바쁘게 움직였다. 하주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돕고 있었다. 가게 안의 따뜻한 웅와 웃음소리는 바깥의 차가운 감시망과는 대조되는 유일한 현실이었다.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렸다. 깡패가 아니었다. 공무원증을 목에 건 10여 명의 남자들이었다. 식품위생과 세무과 그리고 구청 직원들이었다. 긴급 위생점검 및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에 조사관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손님들을 강제로 내쫓고 주방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밥솥을 뒤지고 냉장고를 열어 젖혔다. 이건 유통기한이 지났군요. 압류. 장부 상태가 엉망입니다. 탈세 혐의가 짙군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백 사장이 달려 나왔다. 우리는 매일 신선한 재료만 씁니다. 장부도 조용히 하세요. 조사관 조민혁에게 매수된 이 글을 밀쳤다. 우리는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 그리고 불법 자금 유통. 그는 냉동고 가장 깊숙한 곳 백 사장의 사골 육수통 뒤에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식자재가 아닌 진공 포장된 마약 필로폰 뭉치가 들어있었다. 동시에 세무조사관이 카운터 밑 역시 심어둔 이중 장부를 찾아냈다. 백 사장의 눈이 뒤집혔다. 이건 우리 게 아니요.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란 말이요. 이건 함정이요. 다들 그렇게 말하지. 조사관이 차갑게 비웃었다. 안 돼. 세아가 절규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조민혁, 그 인간이 꾸민 짓이야. 용의자의 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조세포탈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백 사장씨, 수갑 채워. 차가운 소에 수갑이 백 사장의 주름진 손목에 채워졌다. 아버지, 세아가 울부짖으며 달려들었지만 경찰에게 저지당했다. 그때였다. 설거지를 하던 하준이 주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눈은 다시 텅 비어 있었고 위험할 정도로 차가워져 있었다. 섬광이 다시 그의 뇌리를 태우려 하고 있었다. 그 손 놔. 그의 목소리에 회의실을 감시하던 모든 세력의 통신망이 동시에 폭주했다. 길 건너편 북천. 주작이 숨을 삼켰다. 청룡, 목표가 격앙 상태. 볼가치얼, 프로토콜 활성화 직전. 개입 여부, 청룡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흘러나왔다. 아니, 기다려. 그가 공권력을 상대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한다. 관찰하라. 검은색 밴, 남양. 목표가 함정에 반응한다. 교전 준비. 그가 공무원을 공격하는 즉시. 사살 허가. 서지원의 명령이었다. 카페, 윤채린. 젠장, 함정이야. 저들이 일부러 그를 자극하고 있어. 팀원들 강제 개입 준비. 저 사람 절대 저기서 죽게 둬선 안 돼. 하주는 움직이려 했다. 그는 저들을 3초 안에 모두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수갑을 찬 백 사장이 그를 돌아보았다. 노인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깊은 신뢰와 애원이 담겨 있었다. 하준아. 백 사장이 그를 불렀다. 안 된다. 나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지 마라. 제발 우리 세아를 부탁한다. 하준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살인적인 본능이 한 노인의 부성에 어린 부탁 앞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몸은 싸우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가슴은 복종을 명령했다. 그는 주먹을 쥔 채 자신의 유일한 아버지가 은인이 부당하게 끌려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이것은 그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는 약점이었지만 그가 하준으로서 선택한 인간성이었다. 공무원들이 떠나자
식당은 폐허처럼 변했다. 그들은 가게 정문에 거대한 노란색 압류 딱지를 붙였다. 마약 밀매 및 탈세 혐의. 본 건물은 폐쇄됨. 백가 한정식 하준의 유일한 안식처는 이제 범죄 현장이 되었다. 세아는 봉인된 문 앞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두려움에 질려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 하준은 그녀의 옆에 섰다.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죄책감이 폭발했다. 그가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날 밤 조민혁의 부하들을 상대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정체불명의 폭력성이 결국 그가 지키고 싶었던 유일한 가족을 파멸로 이끈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저주였다. 그는 노란색 압류 딱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울고 있는 세아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기억 상실증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혼란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단 하나의 임무만이 남았다. 이 가족을 지켜라. 저 책임을 져야 할 남자를 파멸시켜라. 그는 무슨 수를 써서든 설령 그것이 자신 안에 잠든 괴물을 다시 깨우는 한이 있더라도 백 사장을 구해야만 했다. 습격의 다음 날, 을지로 거리에는 불길한 침묵이 흘렀다. 백가 한정식의 문을 가로지른 노란색 압류 테이프는 그 동네 전체에 활기에 붙은 사망 선고처럼 보였다. 백세아는 봉인된 가게 앞 인도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울음을 그쳤다. 이제 그녀는 절망에 빠져 울기에도 너무 지쳐 있었다. 강하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을 지켰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탓임을 알았다. 만약 그가 그날 밤 그들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아니, 만약 그가 그들을 그렇게 제압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정체불명의 폭력성이 조민혁을 자극했고 그가 보호하려 했던 가족에게 법률이라는 더 무서운 칼날을 가져온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재앙이었다. 그때 세아의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의 아버지를 변호하던 늙은 변호사였다. 시아 양, 큰일 났네. 아버님께서 쓰러지셨네. 세아의 심장이 멎었다. 구치소 이무실에서 연락이 왔어. 원래 심장이 좀 안 좋으셨는데 어젯밤의 충격으로 위독하신 것 같아. 그런데 조민혁 그놈이 손을 쓴 건지 외부 병원으로의 이송이나 외부 의사의 진료를 그쪽에서 전부 맡고 있네. 전화기가 세아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이것이 조민혁의 진짜 계획이었다. 그는 백 사장을 감옥에 가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그 노인이 합법적으로 감옥 안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지병 악화로 죽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야 이 땅의 마지막 상속인인 세아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오빠. 그녀가 하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한 절망이었다. 아버지가, 그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있어. 죽인다. 그 단어, 떡, 그 단어들이 하준의 뇌리에 박혔다. 그의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송곳 같은 통증이 폭발했다. 섬광, 웃고 있는 서지원의 얼굴, 와인잔, 심장을 태우는 고통, 죽음. 그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쌌다. 그는 이 고통이 자신을 미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주머니 속을 뒤져 진통제를 찾으려 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닿은 것은 7년 전 그가 발견되었을 때부터 목에 걸고 있던 낡은 금속 조각뿐이었다. 그는 수천 번도 더 만져보았던 그 펜던트를 움켜쥐었다. 그것은 마치 불사조의 형상을 한 듯한 기이하고 복잡한 문양의 금속 조각이었다. 그의 유일한 과거였다. 그는 절망 속에서 그것을 부서뜨릴 듯이 움켜쥐었다. 바로 그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그의 손가락이 과거의 근육 기억이 이끄는 대로 불사조의 눈 부분을 정확한 각도로 비틀었다. 딸깍. 그것은 단순한 펜던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초정밀 기계장치였다. 불사조의 몸체 중앙이 미세하게 열리며 그 안에서 보석이 아닌 무지갯빛 액체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금속성의 작은 바늘,
마이크로 앰플의 모습을 드러냈다. 동시에 그의 머릿속으로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폭발했다. 섬광, 하얀 연구실, 한 과학자. 대왕님, 이것은 프로토타입 피닉스의 눈물, 피닉스 TR입니다. 현존하는 5,000종 이상의 신경독을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치료제는 아니지만 어떤 시스템이든 강제로 안정화시켜 시간을 벌어줄 겁니다. 하주는 그 기억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 앰플이 무엇인지는 알았다. 이것은 약이었다. 이것은 해독제였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혼란스럽던 유령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목표가 생긴 맹수의 눈빛이 돌아왔다. 그는 즉시 세아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한 노동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지금 당장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음식을 만들어요. 갈비탕, 가장 진하게. 구치소에 음식 반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빠 그들이 허락할 리가. 그냥 하세요. 그의 단호한 명령에 세아는 홀린 듯이 이웃집 주방을 빌려 미친 듯이 요리를 시작했다. 그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길 건너편의 감시자들은 모두 혼란에 빠졌다. 북천. 주작 목표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 음식 저 상황에서 청룡, 혹시, 설마 그가 피닉스의 사용법을 기억해낸 건가? 만약 백 사장이 중독된 것이라면 이건 남양, 알파팀, 목표가 음식을 준비한다. 조민혁의 계획대로 독살이 진행 중. 목표가 마지막 식사를 배달하려는 것 같다. 그대로도 그가 구치소에 접근하도록 유도해. 함정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놔둬. 구치소 면회실. 조민혁의 돈을 받은 교도관이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하준이 가져온 보온 도시락을 검사했다. 마지막 식사라도 챙겨주러 왔나 쯧쯧. 교도관은 갈비탕을 막대기로 휘저으며 검사했다. 됐다. 접촉은 금지야. 5분 준다. 백 사장이 경비들의 부축을 받으며 면회실로 들어왔다. 그의 상태는 최악이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조민혁이 투여한 독극물 디기탈리스 변종, 이 그의 심장약과 결합해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 아버님. 하준이 도시락을 열었다. 교도관이 매서운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준은 자신의 손바닥 안에 펜던트에서 분리한 그 마이크로 앰플 주사기를 숨기고 있었다. 주사기 바늘은 그의 중지 손가락 끝에 정확히 맞춰져 있었다. 그는 백 사장에게 탕그릇을 건네는 척했다. 그리고 그릇이 전달되기 직전 그는 일부러 자신의 발을 헛디뎠다. 그릇이 기울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쏟아지려 했다. 교도관이 욕을 하려는 순간 하준은 그 혼란을 틈타 넘어지지 마시라며 백 사장의 팔을 움켜쥐었다.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미세한 소리. 하준의 손가락 끝에 숨겨져 있던 마이크로 니들이 백 사장의 손목 피부를 뚫고 피닉스의 눈물, 해독제를 동맥에 직접 주입했다. 이런 멍청한 자식. 교도관이 달려와 하준을 뒤로 밀쳐냈다. 당장 꺼져. 하지만 임무는 완수되었다. 하준은 경비들에게 끌려나가면서 백 사장을 돌아보았다. 죽어가던 노인의 얼굴. 그는 갑자기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서서히 그의 잿빛 뺨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피닉스의 눈물이 디기탈리스 독소를 중화시키고 있었다. 기적이었다. 하준은 끌려나갔지만 그는 보았다. 그는 해냈다. 그는 자신의 목에 걸린 빈 껍데기 불사조 펜던트를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이것은 열쇠였다. 그가 기억해야만 하는 과거와 그가 싸워야만 하는 현재를 잇는 유일한 열쇠. 그를 죽이려 했던 자들, 그리고 지금 이 가족을 죽이려는 자들, 그들은 같은 놈들이었다. 강하준은 백 사장에게 응급처치를 한 뒤 그가 교도관들에게 끌려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구치소를 나섰다. 피닉스 펜던트가 그의 손안에서 차가웠다. 그것은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백 사장은 여전히 함정에 빠져 있었고 세아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옥탑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을지로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비가 그친 거리는 축축하고 스산했다. 그를 감시하던 세 개의 시선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관광객 주작 이 방향을 트는 것을 느꼈고 검은색 밴 남양의 시동이 걸리는 소리를 들었으며 카페의 학생 체린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감지했다. 그들은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준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두 사람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관광객 여자 주작과 처음 보는 냉철한 인상의 남자 청룡이었다. 동시에 골목 입구는 검은색 밴이 막아섰다. 남양의 알파팀이 문을 열고 내렸다. 이쪽입니다. 주작이 소리쳤다. 그녀는 하준을 향해 손을 내미는 대신 그와 똑같은 불사조 문양이 새겨진 작은 증표를 던졌다. 하준의 기억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의 몸은 반응했다. 저것은 적이 아니다. 주작이 그들을 막아선 남양팀을 향해 섬광탄을 던졌다. 적대 세력 확인. 배영, 시야가 하얗게 폭발하는 혼란 속에서 청룡이 하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이쪽입니다, 태왕님. 그들은 하수도 입구 아래 숨겨진 통로로 그를 끌어당겼다. 카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윤채리는 주먹을 내리쳤다. 젠장 북천이다. 그들이 먼저 선수를 쳤어. 그녀는 신호가 끊긴 추적기를 바라보며 명령했다. 모든 예비 채널 동원해.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내. 한편 서지원은 검은 밴으로부터 목표물 북천 측 요원들과 접촉 후 소실됨이라는 보고를 받고 와인잔을 부술듯이 움켜쥐었다. 최악의 시나리오. 북천이 그를 되찾았다. 7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하준이 도착한 곳은 을지로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숨겨진 북천의 비밀 안전가옥 벙커이었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두 남녀 요원 청룡과 주작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살아계셨군요, 태왕님. 주작의 목소리는 격한 감정에 떨리고 있었다. 하준은 그들을 밀쳐냈다.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구냐? 날 왜 여기로 데려온 거지? 태왕이 누군데? 청룡 전략가과 주작 현장 요원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시선을 교환했다. 소문이 사실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잊었다. 당신의 이름은 강유신. 청룡이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깊은 고통이 배어 있었다. 암호명 태왕, 북천 베이티안 특수작전부대 불사조 유닛의 지휘관이셨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가 보유한 가장 위대한 전술 자산이셨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7년 전 평양에서 임무 수행 중 배신으로 인해 전사 처리되셨습니다. 그들은 스크린에 사진들을 띄웠다. 더 젊고 더 날카롭고 더 차가운 눈의 강유신. 군복을 입고 부대원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 그리고 카페에서 봤던 그 여자 윤채린과 다정하게 서 있는 약혼식 사진. 그리고 마지막 사진. 그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여자. 서지원. 그녀가 그의 바로 옆에서 가장 신뢰하는 부관의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서지원. 하준이 머리를 감싸 쥐며 속삭였다.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독약처럼 고통이 퍼져나갔다. 네. 주작이 독을 씹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부사령관 여제 서지원. 당신에게 독을 주사하고 당신을 남양 신디케이트에 팔아넘긴 배신자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았다. 하준은 뒷걸음질 쳤다. 거짓말이야. 난 건설 노동자야. 날 내보내줘. 백 사장님을 구해야 한다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온 것입니다. 태왕님. 청룡이 다급하게 그를 붙잡았다. 백 사장님이 타겟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조민혁 따위가 누구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룡은 디지털 지도 위에 연결망을 띄웠다. 조민혁과 그의 아비 조만식 의원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남양 신디케이트의 자금책이자 정치적 방패막이입니다. 을지로 재개발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양의 새로운 한국 본부이자
그들의 불법 물류 항구를 건설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입니다. 주작이 말을 이었다. 당신이 뒷골목에서 조민혁의 부하들을 공격했을 때 당신은 단순한 깡패를 건드린 게 아닙니다. 당신은 남양의 세포를 공격한 겁니다. 서지원은 당신이 살아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백 사장을 함정에 빠뜨린 것은 땅 때문이 아닙니다, 각하. 그것은 당신을 이 구멍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하주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의 작은 삶이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대한 전쟁과 연결되어 있었다. 어떻게 그분을 구하지? 하준이 물었다. 불가능합니다. 청룡이 단호하게 말했다. 법적으로 백 사장님은 완벽하게 유죄입니다. 증거는 완벽하게 조작되었고 경찰과 검찰 라인은 이미 조만식 의원이 장악했습니다. 저희 북촌이 국내 경찰 문제에 개입하는 순간 저희의 존재 자체가 노출됩니다. 그렇다면 매어리를 쳐야 합니다. 청룡의 눈이 빛났다. 조민혁과 조만식 부자를 공개적으로 파괴해야 합니다. 그들의 권력 기반 전체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힘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지명된 조만식 의원의 정치적 입지에서 나옵니다. 3일 뒤 서울시청에서 그의 공식 후보 추대 연회가 열립니다. 정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이는 자리죠. 그 연회장을 공격하자는 건가? 하준이 물었다. 아니요. 청룡이 위험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그 연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무세운 자격으로 웨이터. 아니요. 청룡이 스크린에 떠있는 강유신의 옛 사진을 가리켰다. 죽은 줄 알았던 북촌의 영웅. 전설의 태왕 강유신 본인의 자격으로 말입니다. 하준은 혼란에 빠졌다. 당신의 등장은 청룡이 말을 이었다. 그 자체로 폭탄입니다. 자신의 살인자들 남양 이후원하는 정치인의 축하 파티에 죽었던 전쟁 영웅이 유령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증거가 필요 없는 고발입니다. 정부 전체와 언론이 뒤집어질 겁니다. 서지원과 조만식은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고 반드시 실수를 저지를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그들의 숨통을 끊는 겁니다. 하주는 스크린 속에 차가운 전사 태왕의 얼굴과 낡은 작업복을 입은 지금의 자신을 번갈아 보았다. 당신들은 지금 나더러 나 자신을 연기하라는 건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작이 간청했다. 저희가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겁니다. 각하께서는 그저 각하 본연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주는 구치소 철창 너머로 보았던 백 사장의 절박한 눈빛을 떠올렸다. 모든 것을 잃고 울부짖던 세아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 불가능하고도 미친 도박이 그의 가족을 구할 유일한 길이었다. 요하, 그가 말했다. 하지, 북촌의 안전가옥에서의 이틀은 지옥과도 같았다. 강하주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주입식 교육을 받아야 했다. 거친 노동자의 손은 최고급 매니큐어 관리를 받았고 덥수룩했던 머리카락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헤어 디자이너의 손에 잘려나가 냉철하고 위압적인 태왕의 스타일로 재탄생했다. 주작은 그에게 수트를 내밀었다. 그것은 단순한 천이 아니었다. 방탄 기능이 있는 특수 직물로 짜였으면서도 이탈리아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완벽한 차콜 그레이 색상의 전술적 예복이었다. 각하의 공식 석상용 의전복입니다. 7년 전 그대로입니다. 하주는 거울 앞에 섰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분명 자신이었지만 그 눈빛과 아우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 을지로의 피곤에 절은 노동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듯 단 차갑고 강력한 지휘관이 서 있었다. 그는 강유신이라는 낯선 남자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청룡이 그의 귀 속 피부 아래로 보이지 않는 통신 장치를 이식했다. 저희가 각하의 기억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각하의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각하께서는 그저 저희가 드리는 대사를 말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바로 태왕입니다. 그 시각 롯데호텔 시그니엘의 그랜드 볼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조만식 의원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 지명을 축하하기 위한 연회. 사실상 그의 대관식이었다. 조만식과 그의 아들 조민혁은 무대 중앙에서 마치 왕과 왕세자처럼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다. 모든 언론과 정치인들이 그들에게 아첨을 떨었다. 남양 신디케이트의 자금으로 세워진 이 꼭두각시 정권의 탄생을 모두가 축하하고 있었다. 서지원의 대리인들 역시 어둠 속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연회가 절정에 달했을 때 육중한 그랜드 볼룸의 정문이 열렸다. 강유신, 하준 이 홀로 들어섰다. 연회장의 모든 음악이 멎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누던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일제히 사라졌다. 시간은 멈췄다. 모든 시선이 초대받지 않은 이 낯선 방문객에게 쏠렸다. 저 잔은 말도 안 돼. 죽었잖아. 그를 알던 정치인들과 장성들이 유령이라도 본 듯 경악했다. 북천이 심어둔 요원들이 은밀하게 길을 열었다. 강유신, 태왕. 북천의 태왕이 살아있다고. 조민혁과 조만식은 무대 위에서 자신들을 향해 걸어오는 그 남자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의 화려했던 승리의 축제가 순식간에 악몽의 현장으로 변했다. 하준은 이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주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삶에서 가장 거대한 연극을 하고 있었다. 그는 텅 빈 껍데기였지만 그의 몸에 밴 태왕의 본능은 그가 움츠러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게 마치 이곳의 주인처럼 무대 앞까지 걸어갔다. 귓속통신, 청룡, 목표 조만식 의원. 남양의 자금줄입니다. 그의 비자금 계좌명은 바실리스크 할입니다. 그걸 물으십시오. 하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앰프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낮고 권위 있게 울려 퍼졌다. 조만식 의원님, 축하가 너무 이른 것 아닙니까? 조만식의 눈이 흔들렸다. 아직 바실리스크 사의의 최종 입금이 확인되지 않았을 텐데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조만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암호명. 그건 그와 서지원 그리고 아들 조민혁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의 정치 생명이 걸린 비밀 계좌였다. 하준은 이어서 공포에 질려 굳어있는 조민혁에게 고개를 돌렸다. 귓속통신, 주작 조민혁입니다. 을지로 재개발 비자금. 마카오 계좌 끝자리 7714. 조민혁 씨, 슈트가 아주 멋지군요. 설마 을지로 재개발 비자금으로 맞춘 겁니까? 그 끝자리가 774였던가요? 마카오 계좌. 조민혁이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이것은 내부자 중에서도 최고위급 정보였다. 귓속통신, 청룡. 그가 동요합니다. 밀어붙이십시오. 놀란 표정이군요. 하준이 아니 태왕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들이 함정에 빠뜨린 그 늙은이 백사장과 당신들이 배신한 조국 남양과 손을 잡은 대가를 받으러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까? 그가 선언했다. 나의 실수는 죽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실수를 바로잡았다. 그때 군중을 해치고 한 여자가 앞으로 나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드레스를 입은 얼음처럼 차갑고 아름다운 여자. 윤채린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오직 한 사람 하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7년간의 그리움과 분노 그리고 절박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몇 인치 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다. 그녀는 경호원도 정치인도 무시했다. 유신 씨, 그녀가 숨죽여 속삭였다. 정말 당신이야. 하준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벙커에서 본 사진 속의 그 여자. 그의 약혼녀였다는 여자. 그는 심장이 날카롭게 찔리는 듯한 고통과 함께 아주 희미한 벚꽃의 향기를 기억해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사라졌다. 귓속의 통신은 침묵했다.
청룡은 그가 이 상황을 스스로 대처하도록 두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아는 유일한 여자 백세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낯선 사람을 보듯 무감각하게 대답했다. 누구십니까, 아가씨? 초면인 것 같은데. 그 한마디에 윤채린의 심장이 산산조각났다. 그가 맞았다. 그는 살아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남자는 그곳에 있었지만 그녀가 사랑했던 강유신은 없었다. 이것은 북천이 조종하는 껍데기일 뿐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남양으로부터 그를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를 꼭두각시로 이용하려는 그 자신의 조직 북천으로부터도 그를 구해내야만 했다. 혼란이 극에 달했다. 조민혁은 이것이 북천의 정치 공작임을 깨닫고 방역에 나섰다. 이건 사기다, 사기꾼이야. 그가 비명을 질렀다. 강유신은 7년 전에 죽었어. 저놈은 북에서 보낸 간첩이거나 사칭범이다. 당장 저자를 체포해. 조만식이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 무대 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웨이트리스로 위장하고 있던 주작이 움직였고 외교관으로 위장하고 있던 윤채린의 부하들도 움직였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세 개의 세력이 충돌하는 대치 상황으로 변했다. 하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경호원들을 무시하고 조민혁을 바라보았다. 날 체포하라고 좋은 생각이야. 대신 당신은 저기 모인 기자들한테 그 사칭범이 어떻게 바실리스크 사 계좌의 잔고까지 알고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거야. 하주는 경호원들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공포에 질린 시장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아무도 감히 그를 막지 못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 거대한 도박은 진짜 괴물인 서지원을 잠에서 깨웠다는 것을. 연 회장에서의 도박은 성공했다. 하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에 불과했다. 강하주는 북천의 안정가옥 벙커으로 돌아왔다. 태왕의 연기를 위해 그를 짓누르던 아드레날린이 사라지자 그는 다시 길 잃은 유령 하준으로 돌아왔다. 그는 지독한 피로감 속에서 쓰러졌다. 청룡은 그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계획대로입니다, 각하. 조만식 의원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그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백 사장님을 묶어둘 정치적 힘은 사라졌습니다. 백 사장님은 절차상의 오류로 곧 풀려나실 겁니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하주는 그것으로 만족했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그는 그저 을지로의 옥탑방으로 백세아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들의 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남양 신디케이트 서울지부. 서지원은 연 회장의 CCTV 영상을 수백 번 돌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유신이 조민혁을 압박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가 옛 약혼녀 윤채린을 마주하는 그 짧은 순간에 집중했다. 그의 눈, 그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윤채린을 기억하지 못했다. 서지원이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은 교사름 같던 소리가 이내 광기 어린 폭소로 변했다. 명청한 놈들. 그녀가 와인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 북천 놈들이 텅 빈 껍데기를 왕좌에 앉히려 하고 있어. 기억도 없는 꼭두각시를 데리고 감히 날 협박해. 그녀는 강유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그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에 더 큰 환희를 느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기회였다. 7년 전 불완전하게 끝냈던 그 작업을 마무리할 완벽한 기회. 그녀는 즉시 조민혁에게 연락했다. 조민혁은 아버지의 몰락과 함께 모든 것을 잃고 숨어 지내고 있었다. 조민혁 씨, 실망이 크군요. 당신은 쓸모가 없어졌어요. 서지원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지. 당신의 아버지를 구하고 당신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절망에 빠진 조민혁은 그 미끼를 물었다. 뭐든 하겠습니다. 유령을 사냥할 거야. 서지원이 말했다. 강하준, 그놈에게 연락해.
당신 아버지를 무너뜨린 진짜 장부 원본과 백 사장을 풀어줄 마지막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그놈이 가장 집착하는 게 그 노인네와 계집애니까 반드시 올 거야. 그를 만나라고요. 그놈은 괴물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해. 가리봉동 건설 현장 C구역, 거기로 유인해. 이건 내 마지막 임무야. 하준은 백 사장의 석방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조민혁에게서 연락이 왔다. 강하준, 네가 이겼다. 조민혁의 목소리는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 내 아버지를 살리는 조건으로 모든 걸 넘기겠다. 서지원이 우리 아버지를 협박했던 진짜 장부 원본이다. 이것만 있으면 백 사장은 무죄로 풀려나고 남양을 박살낼 수 있어. 가리봉동 C구역 창고다. 혼자 와. 청룡이 즉시 반대했다. 각하, 100% 함정입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하준이 일어세웠다. 알아, 함정이야. 하지만 백 사장님을 당장 풀어줄 수 있는 증거라고 했어. 이건 북천의 임무가 아니라 내 일이야. 내가 시작한 일이고 하준으로서 끝내야 해. 그는 북천의 경고를 무시했다. 그는 아직 태왕의 전쟁보다는 하준의 가족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밤이 깊은 가리봉동 건설 현장. 완공을 기다리는 거대한 콘크리트 골조 빌딩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하준은 약속 장소인 C구역에 버려진 자재 창고로 들어섰다. 너무 조용했다. 죽음처럼 고요했다. 창고 중앙에 조민혁이 서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가져왔나? 여기 있다. 이걸 줄 테니 제발. 우리 아버지만은. 조민혁이 가방을 그에게 던졌다. 하준이 가방을 받으려는 순간 그의 태왕으로서의 본능이 짐승 같은 감각이 비명을 질렀다. 비할. 그는 몸을 날렸다. 그가 방금 서 있던 자리에 붉은색 레이저 도트가 박혀 있었다. 동시에 창고 반대편에서 소음기를 장착한 저격총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총알은 하준이 아닌 조민혁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조민혁은 눈을 크게 뜬 채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준을 바라보며 쓰러졌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미끼였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 꼬리 자르기인가. 하준이 자네 뒤에 몸을 숨기며 속삭였다. 이것은 단순한 매복이 아니었다. 이것은 현장 정리였다. 창고의 모든 출입구가 닫히고 스피커를 통해 서지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랜만이야, 유신아. 아니, 이젠 하준이라고 불러야 하나. 7년 만에 재회인데 이런 식이라 유감이네. 서지원. 하준이 분노로 포효했다. 그 이름은 그의 뇌를 태우는 낙인이었다. 기억은 못해도 분노는 남아있나 보네. 그녀가 비웃었다. 내 충실한 부하들, 청룡과 주작, 이 널 꼭두각시처럼 내세우는 연극은 잘 봤어. 하지만 기억도 없는 왕이 아니지. 그저 껍데기일 뿐이야. 창고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켜졌다. 사방의 캐스워크에서 남양의 최정예 알파팀 암살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늘 밤 넌 여기서 조민혁과 함께 불의의 건설 현장 사고로 죽는 거야. 북한의 잔당들이 벌인 테러라고 발표하면 아주 그럴싸하겠지. 안녕 태왕. 그들이 일제히 하준을 향해 발포했다. 밖에서는 하준을 몰래 따라온 청룡과 주작이 남양의 외곽 저격수들과 교전을 시작했다. 가가가 함정에 빠졌다. C구역으로 돌파한다. 창고 안은 지옥이었다. 하준은 기억은 없었지만 그의 몸은 7년간 잠들어 있던 전쟁 기계의 본능을 기억해냈다. 그는 콘크리트 기둥 사이를 유령처럼 누비며 반격했다. 하지만 그는 무기가 없었고 적들은 중무장한 암살자들이었다. 그의 팔에 총알이 스치고 옆구리에 파편이 박혔다. 그는 과다출혈로 점점 한계에 몰리고 있었다. 그때 창고의 가장 높은 철골 구조물 위에서 검은색 전술 장비를 입은 서지원이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손에는 거대한 저격용 라이플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하준을 조준하지 않았다. 그녀의 조준경은 창고 입구를 향해 있었다.
하준이 교전 중인 것을 모르고 그를 걱정하며 달려오고 있는 단 한 사람, 백세야. 그녀는 하준이 위험에 처한 것을 직감하고 그의 뒤를 쫓아왔던 것이다. 오빠 하준, 오빠. 하준이 그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그는 보았다. 어둠 속에서 백세아의 가슴 한가운데에 찍혀있는 선명한 붉은색 레이저 도트. 서지원은 하준을 향해 통신기로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고 잔인했다. 그때처럼 말해봐 유신아. 그때 네가 독에 중독되어 쓰러질 때 내가 네 부하들을 죽이면서 물었잖아. 누굴 먼저 살려줄까라고. 지금도 똑같아. 네가 7년간 지켜온 그 계집애야. 아니면 너 자신이야. 안 돼. 둘 다 가질 순 없어. 서지원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건설 현장의 철골 구조물. 붉은색 레이저 도트가 백세아의 심장 위에서 죽음처럼 고요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을 부르짖는 하준의 목소리와 자신을 겨누는 총구 사이에서 얼어붙어 있었다. 7년 전 평양의 그 밤이 기억나 유신아. 서지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악마의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 심리적 고문을 즐기고 있었다. 내 부하들이 내 앞에서 죽어가던 그때, 네가 독에 중독되어 무력하게 지켜보던 그때 말이야. 넌 항상 똑같아. 모두를 구하려 하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잃지. 그 여자와 상관없어. 원하는 건 나잖아. 하준이 총상이 박힌 팔을 부여잡고 소리쳤다. 그는 남양 암살자들의 화망에 갇혀 옴짝달싹 못했다. 아니, 서지원이 달콤하게 속삭였다. 널 죽이는 건 잡이야. 하지만 네가 7년간 정을 붙인 저 계집애가 내 눈앞에서 죽는 걸 지켜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7년간 네가 살아 돌아올까봐 잠 못 이룬 것에 대한 보상이야. 그녀가 방가소울에 손가락을 걸었다. 안 돼. 하준이 포효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엄폐물을 박차고 일어나 세아를 향해 몸을 던졌다. 자신을 총알바디로 만들어 그녀가 숨을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다. 당! 그가 몸을 일으킨 순간 다른 방향에서 날아온 암살자의 총알이 그의 어깨를 꿰뚫고 그를 다시 콘크리트 기둥에 쳐박았다. 뼈가 부서지는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서지원이 조준경 너머로 그를 보며 혀를 찼다. 가여워라. 마지막 일격이군. 그녀는 조준을 하준에게로 옮겼다. 확인 사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몸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순간 세아의 절박한 비명과 함께 그가 7년간 지니고 다녔던 피닉스 펜던트가 반응했다. 그것은 주인의 신체 시스템이 치명적인 중단 상태, 죽음에 이르는 것을 감지했다. 마지막 프로토콜. 펜던트의 중심부가 빛나며 7년간 잠들어 있던 마지막 피닉스의 눈물이 나노로봇과 신경재생 촉진제가 혼합된 원액이 그의 심장으로 직접 주입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해독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뇌를 강제로 재부칭하는 영혼을 향한 제세동기였다. 시간이 멈췄다. 하준의 세상이 무너졌다. 건설 현장의 총성이 사라졌다. 그의 눈앞에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다. 북천의 혹독한 훈련소. 훈련소. 눈보라. 첫 번째 임무의 피냄새. 그가 태왕이 되던 날, 그의 팀원들의 얼굴, 청룡 주작, 그리고 벚꽃이 만발하던 날 그에게 수줍게 웃던 윤채린과의 약혼식, 그리고 평양, 그의 가장 신뢰했던 부관 서지원, 그녀의 미소, 배신, 와인잔에 담긴 신경독, 심장이 멈추는 고통 속에서 그녀가 남양의 깃발 아래 그의 부하들을 처형하던 모습. 왕의 시대는 끝났어. 이젠 여제의 시대야. 그녀의 마지막 속삭임, 얼어붙은 강물로의 추락, 그리고 7년간의 공백. 하준이라는 이름, 을지로의 먼지 냄새, 쇠를 나르던 고통, 백사장의 온화한 눈빛, 그리고 오빠라고 부르던 백세아의 따뜻한 목소리. 30년간의 강유신의 기억과 7년간의 하준의 삶이 하나의 폭발적인 순간 속에서 충돌했다. 뇌를 태우는 독소의 장막이 피닉스 펜던트의 격렬한 전기 충격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것은 인간의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영혼이 부서지고 다시 조립되는 소리였다. 강유신이 눈을 떴다. 머릿속을 짓누르던 안개가 사라졌다. 지독했던 두통도 사라졌다. 모든 것이 수정처럼 선명해졌다. 그는 더 이상 혼란스러운 하준이 아니었다. 그는 강유신이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를 마무리하기 위해 접근하던 남양 암살팀의 리더가 그 비명 소리에 멈칫했다. 유령이 드디어 미쳤군. 강유신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따뜻하고 혼란스럽던 노동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7년의 잠에서 깨어난 지독한 분노와 냉기로 얼어붙은 태왕의 눈이었다. 암살자는 그 눈을 마주치고 얼어붙었다. 그는 이 눈을 알았다. 자신이 7년 전 평양에서 죽었다고 보고받았던 바로 그 남자의 눈이었다. 말도 안 돼. 유신은 움직였다. 그는 옆에 떨어진 철근 조각을 집어들었다. 부상당한 몸이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건강했던 암살자보다 빨랐다. 단 하나의 움직임, 2번의 타격. 암살자는 목이 꺾인 채 쓰러졌다. 전원 상황 변경. 저격 스코프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지원의 목소리가 공포로 갈라졌다. 그녀는 알았다. 이것은 그녀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텅 빈 껍데기가 다시 채워졌다. 죽여, 그놈을 당장 죽여, 전원 사격. 하지만 이미 늦었다. 본능에 의존해 싸우던 기억상실증 환자는 사라졌다. 체스판의 그랜드 마스터가 돌아온 것이다. 유신은 폭탄으로 무너져 내리는 건설 현장의 구조물 사이를 유령처럼 누볐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사냥했다. 그는 적들의 무기를 빼앗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했으며 환경을 무기로 삼았다. 암살자들은 사냥꾼에서 사냥감으로 전락했다. 밖에서 교전 중이던 청룡과 주작은 갑자기 내부의 적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벽을 폭파하고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보았다. 그들의 왕이 피투성이가 된 채 마지막 암살자의 시체를 밟고 서 있는 것을. 그가 두 사람을 돌아보았다. 상황 보고해, 프로텍터. 그것은 그들이 7년간 그리워했던 단호하고 거침없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주작이 총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태왕님, 각하. 그녀가 울먹였다.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세호. 지원. 유신이 저격수가 있던 상층부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곳은 비어 있었다. 서지원은 사라졌다. 그녀는 유신의 눈이 변한 것을 확인한 그 순간 그와의 1대1 대결은 자살 행위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조종할 수 있었던 꼭두각시가 자신을 사냥할 괴물이 되어 돌아왔음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팀을 버리고 도망쳤다. 건물이 폭탄의 여파로 불길한 소리를 내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가가 건물이 붕괴됩니다. 청룡이 외쳤다. 유신은 움직였다. 그러나 자신의 팀을 향해서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참극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고 있던 계단참 백세아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이 치명적인 낯선 남자. 그녀의 오빠의 얼굴을 하늘 보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괜찮아요 라고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번쩍 안아들었다. 베어텨.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엄호 사격을 하는 가운데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그녀를 안고 탈출했다. 그는 전투에서 승리했고 소녀를 구했으며 자신의 기억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가 알던 순박한 남자 하준은 이제 전쟁의 신 태왕으로 대체되어 죽어버렸다. 무너진 건설 현장의 잿더미 속에서 강유신은 백세아를 안고 빠져나왔다. 그의 뒤로 청룡과 주작이 엄호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북천의 안전가옥 벙커. 유신은 세아를 침대에 앉혔다. 그녀는 그가 건네는 담요를 받아들면서도 그의 손길을 피하며 몸을 움츠렸다. 어바. 그녀가 속삭이듯 불렀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국밥을 함께 먹던 그 오빠가 아닌 피와 먼지로 뒤덮인 냉혹한 이방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주는 죽었어. 유신의 목소리는 평평하고 감정이 없었다. 그는 전술 장비를 해제하며 말했다. 그는 7년 전 내가 배신당했던 그 강가에서 죽었어야 했지. 당신들이 그 껍데기를 살려둔 덕분에 7년간의 휴가를 즐겼을 뿐이요. 새아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기쁨의 재회가 아니었다. 그녀는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구했지만 그녀가 사랑했던 하준 오빠는 이 차가운 태왕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혀 사라져 버렸다. 유신은 그녀의 슬픔에 공감할 시간이 없었다. 7년의 공백이 낳은 분노와 배신감이 7년간의 따뜻했던 기억을 압도했다. 그는 이제 태왕이었다. 그리고 태왕에게는 임무가 있었다. 청룡. 그가 지휘관의 목소리로 명령했다. 조만식과 조민혁의 모든 것을 끝낸다. 그는 더 이상 연회장에서의 허세 블러핑을 부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자네가 확보했던 바실리스크 4계좌, 북천의 긴급명령권 국가안보법 5조를 발동해 지금 즉시 동결시켜. 주작. 그가 돌아봤다. 조만식을 매수한 시의원 박 의원과 백 사장에게 약물을 주입한 구치소 의무관, 둘 다 남양 신디케이트와의 내통 및 반역 혐의로 체포해 당장. 전쟁은 시작되었다. 건설 현장에서의 총격전과 폭발이 있은 지 불과 12시간 만에 서울의 권력 지도는 뒤집히기 시작했다. 강유신은 자신이 모은 정보 바실리스크 계좌와 마카오 비자금과 북천의 막강한 자산을 결합했다. 그는 더 이상 고발하지 않았다. 그는 집행했다. 그는 조만식 부자의 뇌물장부 원본을 그들이 매수하지 못한 유일한 언론사와 정직한 검찰 라인에 동시에 터뜨렸다. 서울의 정치계가 발칵 뒤집혔다. 조만식 의원과 조민혁은 국가내란 음모죄 및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들의 정치적 방패막이 사라지자 백 사장을 얽어맸던 모든 누명은 눈 녹듯이 사라졌다. 마약과 탈세 혐의는 조민혁 측이 심어둔 명백한 증거 조작으로 밝혀졌다. 다음날 아침 백 사장은 구치소에서 석방되었다. 그는 딸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2번이나 구해준 은인 하준을 찾았다. 하준이는 어디 있나? 하준은 길 건너편 빌딩 옥상 저격수의 거리에서 그들의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하준으로서의 임무는 끝났다. 그는 그림자 속으로 몸을 돌려 사라졌다. 그가 벙커로 돌아왔을 때 한 여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윤채린. 그녀는 북천의 보안 시스템을 그녀의 동등한 연합기관 접근권으로 무시하고 그의 지휘실까지 들어와 있었다. 7년 만의 재회였다. 그가 기억을 되찾은 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그의 과거였다. 유신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 7년간의 그리움과 원망이 담긴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다. 그러나 강유신은 그녀를 마주 안아주지 않았다. 그는 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가에린 씨. 그의 차가운 호칭에 그녀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그녀가 그를 밀치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씨. 유신 씨 나야. 채린이야. 기억나.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했다. 우리의 약혼식도 벚꽃도 마지막 평양 임무도 전부 기억나. 그런데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졌다. 하준의 기억이 그의 목소리를 비집고 나왔다. 지난 7년도 기억나. 용접 냄새도 쇠를 나르던 고통도 그리고 뜨거운 국밥의 맛도. 나는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 살던 나 자신을 기억해. 윤채리는 그제야 이 끔찍한 비극의 전모를 깨달았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지난 7년간 을지로의 먼지 속에서 새로운 삶과 새로운 감정을 쌓아 올린 하준이라는 또 다른 인격을 품고 돌아왔다. 그녀가 사랑했던 강유신은, 그녀에게 맹세했던 태왕은 이제 백세아라는 평범한 여자아이의 기억과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기억했지만
7년 전의 그 감정을 똑같이 느끼지 못했다. 그의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충성심은 이제 을지로의 그 식당을 향해 있었다. 그럼 이제 어쩔 거지, 태왕. 그녀가 결국 그의 암호명을 불렀다. 그녀의 사적인 감정을 억누른 동맹 조직의 리더로서 묻는 질문이었다. 임무를 완수해야지. 유신이 무기고로 걸어가며 무기를 점검했다. 세어 지원. 그의 눈에 다시 냉기가 서렸다. 그녀는 도망쳤지만 부상을 입었어. 내가 돌아온 것을 알았으니 멀리 가지 못해. 그녀는 내 약점을 칠 거야. 약점이라니? 청룡이 물었다. 백시 부녀는 이제 우리의 절대적인 보호 하에 있네. 그들이 아니야. 유신이 윤채린을 바라보았다. 나의 과거지. 그는 알았다. 서지원은 하준의 약점 백세아를 공격하는 데 실패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이제 태왕의 약점 윤채린을 노릴 것이다. 혹은 그들 모두의 과거가 얽힌 마지막 장소로 향할 것이다. 개인적인 복수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전쟁 배신자에 대한 숙청만이 남아있었다. 유신은 그의 두 개의 자하준과 태왕, 그리고 그의 두 개의 삼세아와 채린 사이에서 마지막 선택을 내려야만 했다. 강유신의 선전포고는 조만식 일가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마지막 적을 어둠 속에서 끌어냈다. 서지원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잃을 것이 없었다. 북천의 벙커, 경보가 울렸다. 가가신호가 청룡이 외치는 순간 안전가옥의 철문이 폭발했다. 남양 알파팀의 총공격이었다. 함정이다. 주작이 소리치며 유신을 엄호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면 공격이 아니었다. 혼란을 틈탄 양동 작전이었다. 유신과 그의 호위병들이 정문의 적들을 상대하는 사이 서지원 본인이 이끄는 암살팀이 환풍구를 통해 침투 비상 대기실에 있던 백세아와 전투를 지휘하던 윤채린을 동시에 제압했다. 전투가 끝났을 때 벙커는 파괴되었고 적들은 사라졌다. 그리고 홀로 남은 유신의 모니터에 서지원의 영상 메시지가 떠올랐다. 화면 속 그녀는 인천항에 버려진 4번 부두 녹슨 컨테이너 크레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양옆 기둥에는 의식을 잃은 백세아와 윤채린이 각각 묶여 있었다. 둘 다 강력한 폭탄 조끼를 입고 있었다. 안녕 유신아. 그녀가 웃었다. 드디어 마지막 장이네. 네가 사랑했던 여자 채린와 네가 사랑하게 된 계집새야. 너의 과거와 너의 현재, 너의 의무와 너의 감정. 그녀는 두 개의 기폭장치 중 하나를 들었다. 안타깝게도 둘 다 구할 순 없어. 7년 전엔 네가 선택할 기회도 없이 내가 다 죽였지만 오늘은 특별히 내게 선택권을 줄게. 자정까지 인천 4번 부두로 와. 네가 고르는 한 사람은 살려주지.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너와 함께 죽는 거야. 자정. 비가 내리는 인천 4번 부두. 강유신은 약속대로 홀로 걸어 들어왔다. 청룡과 주작은 외곽에 저격수로 배치되어 있었다.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며 크레인 위 두 여자 사이에 선 서지원의 모습이 드러났다. 드디어 왔구나, 나의 왕. 그녀가 연극처럼 팔을 벌렸다. 자, 선택해. 너의 차가운 의무와 과거냐 아니면 너의 따뜻한 감정과 현재냐. 널 7년간 기다린 여자냐. 네가 7년간 지켜본 여자냐. 유신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넌 항상 말이 너무 많았어, 지원. 난 선택하러 온 게 아니야. 유신이 차갑게 말했다. 난 둘 다 구하고 넌 처단하러 온 거야. 유신은 그녀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다. 그는 움직였다. 그는 총을 쏘지 않았다. 그는 북천의 특수장비 고강도 섬광탄을 크레인 조명탑을 향해 던졌다. 동시에 그의 귀환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청룡의 저격탄이 서지원의 발밑을 스쳤다. 세상이 하얗게 폭발하고 서지원이 잠시 균형을 잃은 사이 유신은 와이어를 타고 크레인 위로 짐승처럼 솟구쳐 올랐다. 마침내 7년 만에 태왕과 여제가 다시 만났다. 그것은 이 시대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요원이 벌이는 마지막 전투였다. 그녀는 독이 묻은 칼날로 공격했고
그는 7년의 분노와 기억을 담아 그녀를 막아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다. 심리전이었다. 내 온 날 배신했어. 유신이 그녀의 팔을 꺾으며 포효했다. 아니, 그녀가 그의 복부를 차내며 소리쳤다. 난 널 완성시키려 했어. 넌 신이었고 완벽했지. 난 신이 아니라 인간을 원했어. 네가 약해지는 걸 보고 싶었다고. 그녀의 광기 어린 공격 속에서 유신은 그녀가 자신을 배신한 이유가 권력이 아니라 완벽함에 대한 뒤틀린 증오와 애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빈틈을 파고들어 그녀의 손목을 부러뜨리고 단검을 빼앗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녀를 끝낼 수 있었다. 7년 전 그녀가 자신에게 그랬듯이.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목에 단검을 겨누었다가 그대로 바닥에 내던졌다. 넌 실패했어, 지원. 그는 경멸을 담아 돌아섰다. 서지원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청룡과 주작이 그녀를 제압했다. 남양 신디케이트의 마지막 불꽃이 꺼졌다. 모든 전쟁이 끝났다. 몇 주 후 북천본부 강유신은 모든 상처를 회복했다. 그는 7년 만에 태왕의 검은색 지휘관 제복을 다시 입었다. 백사장과 세아는 모든 누명을 벗고 을지로로 돌아갔다. 세상은 제자리를 찾았다. 그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윤채린이 들어왔다. 그녀 역시 자신의 조직으로 복귀해 말끔한 정복 차림이었다. 내일 복귀식이 열릴 겁니다, 사령관님. 그녀가 말했다.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십니다.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가지 않아. 유신이 조용히 말했다. 채린이 얼어붙었다. 네, 유신이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계급장을 바라보았다. 이건 당신의 삶이고 7년 전에 죽은 남자의 삶이야. 나는 그를 기억하고 존경해. 하지만 나는 그가 아니야. 유신 씨, 하준으로 보낸 7년. 그 먼지 냄새, 쇠를 나르던 고통, 그리고 뜨거운 국밥 한 그릇. 그 시간들이 내 머리를 부순 게 아니었어. 그 시간들이 날 고쳐놓은 거였어. 난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깨달았지. 태왕은 의무를 위해 싸웠지만 하준은 사람을 위해 싸웠어. 난 그 따뜻함을 잊고 싶지 않아. 잊고 싶지. 윤채리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는 차가운 전쟁의 신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상처 입었지만 따뜻한 인간이었다. 그녀가 기다리고 있나요? 채린이 힘겹게 물었다. 유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채린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약혼녀가 아닌 동료 요원으로서 그에게 마지막 경례를 붙였다. 문을 빕니다, 강유신 씨. 봄이 왔다. 잿더미가 되었던 을지로에 다시 활기가 돌았다. 백가 한정식은 재개발 구역의 상징처럼 가장 먼저 다시 문을 열었다. 백사장은 건강을 되찾고 주방에서 호령하고 있었다. 백세아가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울렸다. 강유신이 들어섰다. 그는 7년 전에 전설적인 제복도 7년간 입었던 낡은 작업복도 아닌 깨끗하고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다. 그가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은 태왕의 차가운 미소도 하준의 공허한 미소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 처음 짓는 온전한 자신의 미소였다. 저기 혹시 배달원 구한다는 광고를 봤는데요. 그가 말했다. 제가 그쪽으로 경력이 좀 있습니다만. 세아는 그를 바라보았다. 국가를 구한 영웅 군대를 호령하던 전설.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의 작은 식당에 배달원 면접을 보러 와 있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들고 있던 주문서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그를 향해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그가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